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는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적응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제가 사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믿기지 않는 일을 당해 지금까지 심란한 마음이네요. 제가 겪은 최악의 인간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승무원이어서 대학을 항공서비스학과로 목표로 하고 공부했습니다. 또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고3 때는 거의 밥을 먹지 않고 생식을 하며 1년을 지냈네요. 뼈를 깎는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승무원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면접까지 잘 보게 되어서 항공서비스학과에 쉽게 합격을 했답니다. 4년 동안 공부도 재밌게 하고 동기들과 단합이 잘 되어서 많이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꿈꾸던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어 하늘을 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 한 달은 해외로 비행 나가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었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 보니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엄청 고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봤자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듯 자고 일어나 다시 비행을 해야 했답니다. 또 비행기 안에 손님들은 어찌나 찾으시는 게 많으신지 서빙하는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약간의 번아웃이 몇 번 오긴 했는데 제가 꿈꾸던 직업을 쉽게 포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끝까지 달려보기로 하고 기운을 냈죠. 그 시기를 잘 넘겼더니 어느새 베테랑이 되었고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일을 마치는 프로 중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승무원은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2, 3일씩 비행을 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과는 달리 비행을 끝내고 하루를 통으로 쉬었답니다. 저는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 쉬는 날은 집에서 암막 커튼을 치고 종일 잠만 잤습니다. 그래야 다음 비행에 차질 없이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로 서비스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승무원 일을 5년 동안 했더니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저절로 살이 빠졌답니다. 가끔 남자 고객들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찔러보기 식으로 들이대는 남자들은 척 보면 딱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비행을 하다 보면 단골 고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자리를 티켓팅해서 쉽게 알아봤답니다. 그중 한 남자에게 관심이 갔는데 늘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눈도장을 찍어두었답니다. 사실 저에게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물을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제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남자 고객이 말을 걸었답니다. 저 박혜경 승무원님, 오늘도 서비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묵묵히 앉아만 있다가 내리는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인사가 매우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고객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셨네요. 생각만큼 차가운 분은 아니셨나봐요. 매번 말씀이 없으셔서 냉랭한 분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여서 하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가는 분이어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러자 그 고객은 일 때문에 매일 신경의 날이 서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거라며 괜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비행기에서 자주 보고 하니 통상명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박혜경 승무원님은 명찰을 차고 있어서 성함을 알겠는데 저는 명찰이 없네요. 그럼 여기 제 명함을 한 장 받아주시죠. 자주 뵙는 인연이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날 것 같으니 연락처도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고객님께 연락처를 주면 안 되지만 많이 뵙던 분이니까 특별히 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지만 겉으로는 괜히 별거 아닌 것처럼 씩 웃고 말았습니다. 다른 시선이 있기도 하고 여자가 좋은 티를 내면 내면 없어 보일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거죠. 명함을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해외에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는 상사면이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직업도 나쁘지 않았으니 한번 만나보고 성격까지 좋으면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며 5년 동안 연애를 못해서 연애세포가 죽긴 했지만 설렘은 사춘기 소녀만큼이나 많이 느꼈네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주일 만에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비행기가 아닌 지상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복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많이 낯설어하긴 했지만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예쁘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에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고 만난 지 2개월 만에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만나면 손끝을 스치는 스킨십으로 은밀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고 쪽지에 이런저런 말을 써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그이가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해주면 피로가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답니다. 연애를 4개월 정도 했는데 만난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일이 바쁘고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을 보게 되면 많이 만난 거였죠. 그럼에도 사랑이 아주 뜨겁게 타올라서 만나기만 하면 불이 붙었답니다. 그이는 혈기왕성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저만 만나면 호텔이나 모텔부터 찾았습니다. 지나치게 그 욕구가 강한 게 처음에는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도 그이만큼 타올랐답니다. 30대의 나이임에도 20대 초반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실컷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완전 짐승이야. 늑대라고. 난 늑대야, 자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사랑해줄게. 이리야, 혜경아. 아, 몰라. 나 홍콩 갈 것 같아. 얼마나 뜨거웠는지 매번 만날 때마다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답니다. 어쨌든 그이와 저는 아직 사귄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책임지지 않고 헤어지겠다고 하면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비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휴가를 내고 그이가 출장을 다녀왔을 때 바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떡하지? 임신이래. 6주나 됐다고 하더라. 임신? 진짜로? 아, 미안.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도 못한 일이어서. 난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 헤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저를 잡아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헤어지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까짓거 우리 결혼하자. 처자식이 생기는 행운의 기회를 괜히 고민하고 있었네. 미안해. 그게 정말이야? 자기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난 자기를 마지막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우리의 운명을 이어줄 아이가 생겼으니 바로 결혼하면 되겠다. 혜경아, 나랑 결혼해줄래? 정말이야? 난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엄청 두려웠어. 그런데 이렇게 책임지겠다니 다행이야. 그야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널 왜 버리냐, 바보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여자를. 그이는 제 손을 잡아주며 청혼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가속으로 임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신들의 딸이 이런 사고를 쳐서 많이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남편의 용모와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서 별다른 반대 같은 건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시댁은 아주 깊은 산골에 있어서 그이가 아주 오랜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웃음을 찾으시고 기뻐하셨답니다.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주 잘했다면서 바로 며느리로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 상태로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 몸도 그렇고 제가 임산부이니 나중에 아이를 낳고 모든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며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답니다. 저는 이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과 뜻이 같았습니다. 남편과 부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식이나 신혼여행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뒤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이에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에 들어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이는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해외에 자주 나갔고 저는 임신 휴가를 낸 생타라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자주 먹고 싶은 게 생각날 때마다 남편이 챙겨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았으니 음식을 거의 다 배달을 시켜서 먹었네요.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대화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덜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대화가 하고 싶어서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돌렸답니다. 그래도 수다 본능은 쉽게 잠들지 않아 친한 승무원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저랑 놀아달라고 애교까지 피우면서 말이죠. 그러자 동기들이 쉬는 날을 맞춰서 한번 모이자고 했고 열흘 뒤에 어렵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일하는 항공사의 승무원 동기와 후배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다들 더 예뻐졌더라고요. 전에 임신해서 몸이 불어날 대로 불고 있어서 비교가 많이 되었죠. 친구들과 수다 산매경에 빠져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자 다들 많이 외로웠느냐며 등을 토닥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줬답니다. 제대로 입이 털린 저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너희들은 결혼 일찍 하지 마라. 나처럼 가속해서 결혼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배가 불러올 때마다 겁이 나 죽겠다니까. 그리고 입맛은 왜 이리 좋은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으이그 혜경아, 그러게 왜 사고를 치고 그랬냐? 우리도 아직 네가 애 엄마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아 몰라. 나 요즘 외로워 죽을 것 같아. 남편은 매주 해외로 출장 다녀서 얼굴 보기 어렵다니까. 그렇다고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다 만날 친구들은 너희들 뿐이라 입에 거미줄이 생기는 기분이라니까. 얘들아, 너네 실들 나 좀 불러줘라. 심심하고 따분해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신세한탄을 하자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후배들 중에 못 보던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이쪽은 다 신입 친구들인가? 내가 말 놔도 돼요? 아, 진짜 어리고 예쁘다.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다들 우리 항공사에서 일하는 후배들이지? 네, 선배님 맞아요. 오늘 결혼한 선배가 있다 해서 조언을 들으려고 놀러 나왔어요. 결혼 빨리 하는 게 그렇게 별로예요? 내 생각엔 비행을 못하는 나이까지 되면 그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요즘 꿈에서 비행한다니까? 나중에 애 낳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을 감사하면서 일했으면 좋겠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도록 해. 다들 미모가 빼어나니까 시집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선배님은 임신하셨는데도 아가씨 같으세요. 배만 볼록 나왔고 얼굴이랑 몸매는 진짜 예쁘시다고요. 저는 빈말인 줄 알면서도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칭찬해준 후배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중에 지상직에 복직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살게. 이름이 뭐야? 송아리라고 해요. 선배님 대학 직속 후배이자 항공사 후배입니다. 잘 부탁해요. 그래? 대학까지 후배였구나. 반갑고 고마워 아리야. 그리고 선배님이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줘. 그렇게 오랜 시간 수다를 떨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동기들과 후배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놀고 싶었는데 다들 다음날 비행이 있어 빨리 자러 가야 한다 해서 하는 수 없이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집에 들어왔는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만 보면 늑대처럼 달려들던 남자가 무슨 이유인지 손끝도 건들지 않더군요. 자기야,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이 밤을 보는 게 2달이 다 되어가. 그런가? 미안.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몸이 따르질 않네. 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신해서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찌니까 피하는 게 아니냐고. 남자들은 여자 몸매가 변하면 관심이 떨어진다는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일 스트레스는 핑계지.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일 때문에 그런 것도 맞고 임신한 상태에서는 조금 그래. 얼마 전 회사 선배가 임신한 와이프랑 잠자리를 가지다가 유산을 했다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조심하고 싶었어. 그게 정말이야? 그 선배랑 와이프 진짜 안 됐다. 유산이라니. 병원에서는 부부관계를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그러게, 사람이 따라 다른가 봐. 그래도 이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여보, 당신이 출산만 하면 매일 득대로 변할 테니까 몇 달만 참고 기다려줘. 알았지? 그이의 말을 들으니 설득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 더는 따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자 몸은 움직이기 귀찮고 힘들어져서 침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가장이 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일을 더 늘려서 출장을 더 많이 나갔습니다.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미리부터 제 뱃속의 아기를 위해 저금을 들어야 한다며 계획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이가 바쁜 게 불만이긴 하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편을 만난 건 행운이라는 조언과 충고를 많이 받아서
결혼은 잘한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다 채워서 출산 예정일에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녀석은 엄마 힘들지 않게 하려고 진통을 시작하자마자 낳았답니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무탈하게 말이죠. 그래서 산후조리원까지 가서 몸을 풀고 집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는 것 말고는 크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이는 출장이 잦아서 저희 내조는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밥을 거의 미역국으로 삼시세끼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5달이 지나자 어느새 제 몸은 아가씨 때처럼 날씬해졌답니다. 빨리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서 미리미리 다이어트를 하며 준비를 했죠.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저희 결혼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결혼식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 언제쯤 예식을 할까? 결혼식? 여보, 우리 부모님 건강이 더 쇠약해지셨대. 엄마는 허리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몸이 많이 붓고 아프시대. 아무래도 예식을 조금 더 미루면 어떨까 싶어. 대신 신혼여행은 다녀오자. 아, 시부모님이 아직도 아프시구나. 미안해. 내가 철없는 말을 했네. 아니야,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건강은 금세 찾으실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몰디브? 하와이? 아니, 너무 먼 곳은 못 가겠어. 내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들과 멀리 떨어진 곳은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제주도로 4박 5일 다녀오자. 우리 아들은 친정에 맡기면 되니까 당신이 아무 때나 휴가를 받도록 해. 아, 바쁘긴 하지만 시간은 낼 수 있을 거야. 좋은 데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당신 생각이 그렇다니 아쉽네. 아니야, 난 제주도면 충분해. 그래서 며칠 동안 남편이 휴가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휴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날짜에 맞춰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한 항공사에서 티켓을 예매할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게 되면 남편을 소개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 바로 노트북으로 표를 알아보았죠. 그런데 뒤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항공사 티켓을 예매하려고? 아이, 그러지마. 표는 내가 알아서 구할게. 아니야, 나 여기 항공사 승무원이라 할인받을 수 있거든. 이왕이면 저렴하게 가는 게 좋잖아. 우리 빨리 돈 모아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여보, 벌써 표 받기로 약속받았어.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업가가 있는데 내가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비즈니스석을 끊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뭐? 제주도에 가는데 비즈니스식이나? 와, 그 사업가가 자기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 그럼 당연히 그 표로 가는 게 좋겠다. 에이, 그래도 아깝네. 우리 항공사 동기들한테 자기 얼굴 보여주고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친구들 불러서 밥 한 끼 먹지 않을래? 다들 내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난리라고. 그랬어? 다음에 여유가 되면 보자. 지금은 우리 신혼여행하고 아들에게만 집중하자. 여보,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이는 제 머리에 입맞춤을 하며 자기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니 가족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배우자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더니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쏠쏠했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가일이자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서 아들을 맡기고 바로 공항으로 서둘러 떠났답니다. 지상직에서 일하는 동료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엄청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마주잡았네요. 혜경아, 너 오랜만이다. 너 결혼하고 처음이지. 맞다, 너 아들 낳았다며? 축하해. 부럽다, 기집애야.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빨리 시집가. 남편 그늘 아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인사를 나누고 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머리를 갸웃거리며 남편에게 묻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저 혹시 저희 구면인가요? 제가 비행기를 매주 타다 보니까 얼굴이 익으셨을 겁니다. 해외이고 국내이고 비행기를 매주 타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꼭 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은데? 동료가 잘생긴 제 남편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치듯이 대답했습니다. 이 기집애가 내 남편한테 눈독을 들이네? 이 기집애야, 이 남자는 내 거거든? 그만 수작 부려. 아니야, 기집애야. 분명히 봤다니까?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분명 밖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딘지가 기억이 나질 않네. 동료는 끝까지 생각을 쥐어짜이며 남편과 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뒤에 손님들이 있어 대화는 끝이 나버렸고
궁금증을 자아낸 동료는 나중에 또 보자고 손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게이트로 이동하며 물었습니다. 자기, 내 친구 본 적 있어? 혹시 전 여자친구의 친구나 이런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난 여자를 사귄 게 아주 오래됐다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말이야. 여자 사귈 시간에 일을 하나 더 했을 놈이라고. 하긴 당신이 내 친구를 어디서 볼 일이 없긴 하다. 저 기집애가 괜한 소리해서 사람 찝찝하게 만들었네. 얼른 가자.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비즈니스를 끄는 터라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낯이 익은 승무원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승무원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났던 날 제 학교 후배라고 했던 송아리라는 후배였답니다. 분명 저와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뚫어져라 봤는데 후배가 다른 승무원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어서 눈인사만 하고 말았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객과 수다를 떨었다고 벌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의자를 뒤로 제끼고 편하게 누웠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안대까지 쓰고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1시간 동안 뭘 할까 궁리하다가 육아 서적이나 읽으려고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승무원들이 음료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후배가 저 있는 쪽으로 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슬며시 안부나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야, 이직한 거야? 얼굴 좋아 보인다. 나중에 언니한테 연락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자 후배는 허리를 굽히며 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언니. 응? 지금? 알았어, 가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선별해서 조언을 해줄 마음으로 화장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후배는 손을 벌벌 떨더군요. 언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무슨 말인데 그래? 내가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언니 사실은 저 언니 남편을 알아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 남편? 아, 출장이 잦아서 비행기를 자주 타서 얼굴을 아는 거지?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후배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말해야 되나? 아이, 숨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겠어요. 언니, 남편은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요. 제가 항공사를 여기로 옮기기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바람둥이로요. 승무원들을 꼬시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임신 중에 바람피운 승무원이 무려 10명은 될걸요? 아리야, 너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나 너 선배야. 어디서 헛소문 듣고 이러는 거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언니, 하늘에 대고 맹세해요. 언니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냐면 6달 전에 제 동료랑 사귀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니 남편은 분명 미혼이라고 했어요. 언니랑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숨겼단 말이에요. 후배는 제 남편이 발정난 개마냥 승무원들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며 꼬시기 바빴답니다. 그래서 넘어온 승무원이 10명이나 됐고 모두 짧은 기간을 사귀었고 양다리를 걸치며 바람을 피워왔다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승무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후배의 동기 승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로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후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더군요. 후배 친구와 동거하는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게 되자 후배의 말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저는 후배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승무원 이름들과 기수 그리고 연락할 방법을 물었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다시 비즈니스석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잠에서 깨어있더군요. 그러자 후배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와? 속이 좀 안 좋아서 화장실에. 속이 많이 안 좋아? 안색이 칙칙해 보여.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따져봤자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내렸답니다. 그이는 공항에서 바로 렌탄차에 저를 태우고 숙소를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표정에서 분노가 보였는지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꼭 하는 사람 같아. 아니라니까.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진짜요? 알았어, 여보. 너무 늦게 신혼여행에 데리고 와서 미안해. 우리 여기 있는 동안은 많은 추억을 쌓도록 하자. 오랜만에 연애할 때처럼 뜨거운 밤도 보내고 말이야.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기대해도 좋아. 오, 우리 혜경이도 원하고 있었구나. 하긴 우리 아들 때문에 요즘 거의 사랑을 못 나눴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동안 굶었던 거 풀려면 당신 2박 3일 동안 나랑 침대에만 있어야 돼. 각오하라고. 그이는 발정난 개처럼 말하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이렇게 밝히는 놈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에 바쁘게 치이고 살아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100% 틀린 거였죠. 이윽고 저희 부부는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잠시 바다 앞에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바다가 좋긴 좋다. 그치? 우리 오늘은 바람만 쐬고 들어가서 뜨겁게 노는 거 어때? 알았어. 당신이 기대하는 거 다 채워줄게. 야, 당신도 나랑 마음이 맞았나 보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갈까? 조금만 더 있자. 지금 보는 제주도 바다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4박 5일 여행 왔잖아. 바다는 질리게 보고 돌아가자고. 여보, 그만 들어가자. 그이는 저와의 잠자리를 원해서 다시 숙소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킨십을 하려길래 남편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급해도 씻어야지. 얼른 먼저 씻고 와. 아, 그럼 우리 같이 씻을까? 나 한시가 급해서 말이야. 에이, 나는 아직 당신한테 여자이고 싶어. 내 망가진 몸매를 대놓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얼른 먼저 씻고 오세요. 아이, 아쉽네. 알았어. 그럼 먼저 씻을 테니까 쉬고 있어. 그애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휘파람을 부르며 그이가 침실로 돌아왔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편은 침실 앞에 모인 10명의 여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어요.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후배가 남편이 바람피운 승무원들 신상을 알려줘서 제 동기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동기가 화들짝 놀라며 지금 승무원들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제 남편이 총각인 줄 알고 사귀었던 후배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 응징하기 위해 그 10명의 후배를 제 숙소로 집합시켰고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뭐야? 니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이는 두 손으로 자기 몸을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옷가지를 찾아보고 있었지만 제가 다 치워버려서 걸칠 게 하나도 없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해서 집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승무원들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라니 정말 대단해. 당신 그리고 게다가 내 옆에 있는 애랑 지금 동거까지 한다며? 출장을 늘렸다더니 동거하는 애인 집에 가려고 거짓말한 거구나? 여보, 진정하고 일단 나 옷부터 좀 줘.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대로 말할 필요 없어. 벌써 증언과 증거를 다 수집했으니까. 여기 너랑 바람 피운 승무원들이 다 내 후배들이야. 당신이 왜 우리 항공사 비행기를 피하려고 했는지 감이 잡히네. 하도 많이 사귀어서 걸릴까봐 그런 거잖아. 당신 꼬리가 길면 밟힐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떻게 내가 일했던 항공사의 승무원들이랑 바람 피울 생각을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두 손으로 그곳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여보, 미안해. 사실은 말이야, 이 여자들이 먼저 날 꼬신 거야. 난 당신과 잠자리도 못하고 있는 데라서 넘어간 거라고. 여보, 혈기왕성한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 그래서 실수를 한 거란 말이야. 핑계가 웃기네. 그런데 여기 있는 후배들 이야기는 다르던데? 다들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거라는데 말이야? 내가 10달 동안 태교하는 동안 당신은 10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됐어. 당신이 임신 중이라 피하했으니 다른 데 눈이 돌아갔나 봐.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니까. 여보, 앞으로는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우리 아들을 생각해야지. 안 그래? 후배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남편을 손봐주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전 더는 들을 말도 없으니 그만 시작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손에 들고 남편을 공격했답니다.
뾰족한 힐 부분으로 찍고 또 찍었습니다. 온몸을 찍어대다가 곧 중요 부위를 사정없이 가격했답니다. 아랫도리를 잘못 간수했으니 응당 맞아도 된다 생각했죠. 후배들은 하나같이 개자식, 거짓말쟁이, 쳐죽일 놈, 오물에 튀겨 죽일 새끼 등등 쌍욕을 하며 땀이 뻘뻘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그곳을 심하게 맞아서 기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만해. 이러다가 남자 고실 못하게 생겼어. 여긴 그만 때리라고. 차라리 다른 곳을 때리란 말이야. 이에 제가 나서려고 박수를 2번 쳤더니 후배들이 홍이 갈라지듯 좌우로 괴를 터줬습니다. 저 역시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그이의 중요 부위를 세게 밟아주었습니다. 마치 구둣바닥에 껌이 붙었을 때 땅바닥에 비비는 것처럼 세게 짓눌러 주었죠. 그러자 남편의 눈깔이 뒤집혔고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답니다. 여보, 거긴 안 돼. 그리곤 바로 기절해버리더군요. 그래서 다음 복수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숙모는 후배들과 발가벗은 남편을 들고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게 한 채 말이죠. 숙소 앞 바닷가 모래사장에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복수하러 와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저는 바로 숙소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남편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는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제 속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실컷 비웃어주려고 그이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기절했던 남편이 모래사장에서 깨어났는데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몸을 감추더군요. 다들 남편의 알몸을 보고 소리를 꽥 지르고 피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빠져나갈 방법 대신 모래로 몸을 덮어버리더군요. 모래찜질 하듯이 말이죠. 그 광경을 보자 얼마나 웃기던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 계속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곧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관 여럿이 모래로 몸을 숨긴 남편을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 가다 놓칠 죄로 잡혀가더군요. 그이에게 옷은커녕 핸드폰도 없었으니 무슨 말을 해도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젠 제가 할 건 다 했으니 남편이 알아서 빠져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먼저 안아주고 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이혼 사유를 들으시고는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지만 그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겠다며 이혼해도 좋다며 변호사까지 직접 알아봐 주셨네요. 그래서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10명의 여자와 외도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변호사의 조언대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진단서를 꺼내왔습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신과를 찾아가 연기를 좀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죽고 싶다고 펑펑 울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까지 처방해줘서 심각한 정신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곧 가정법원에서 남편과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님은 제가 임신 중에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외도한 여자가 10명이라는 말에 격분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와 갱생이 불가능하다며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갓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 20년치를 한 번에 주라고 하시면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저는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고 돌싱이 되었고 싱글맘으로 살기 시작했답니다. 친정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승무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아들을 매일 보려면 비행을 나갈 수 없어 지상직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탈탈 털리고 많은 빚까지 떠안고 말았습니다. 또 회사에서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도덕적인 문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퇴직금은 고사하고 역으로 회사에서 고소장을 날렸다네요. 그래서 그이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어 돈이 무지하게 급한 상황이 닥쳤답니다. 하지만 그이가 일하는 업종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복수가 척척 잘 되어갔죠. 결국 남편은 살던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일자리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져 버렸으니 오갈 곳이 없어 저희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자고 드린 것 같았죠. 그이는 질질 짜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과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여보, 이제 날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갈 곳이 없고 돈 한 푼 없어서 찾아왔구만. 내가 미쳤니? 너 같은 발정난 개를 다시 받아주게? 야, 나가서 그냥 계속 개처럼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살아. 누가 알아? 돈 많은 여자가 네 밤일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줄지? 그러자 남편은 훌쩍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밤일을 못해. 당신과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날 내 거기를 심하게 공격했잖아. 그때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남자 고시를 못할 거라고 했어. 수술로도 복구가 안 된다더라. 뭐라고? 당신 그러면 고자가 된 거야? 말해봐. 진짜 그런 거야? 나 고자래. 이제 바람 같은 건 절대 피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절대 피울 수 없는 몸이라고. 여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당신이 날 다시 받아줘야 돼. 이거 돌았네? 야, 내가 고자랑 왜 재결합을 하니?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놈을 왜 받아주겠냐고 내가.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밤일까지 못하는 놈을 누가 받아주겠어. 이 한심한 인간아. 아주 쌤통이다. 네가 그 짓거리를 더 못하게 됐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저와 친정 부모님은 그이가 통곡하며 질질 짜는데 너무 웃겨서 깔깔거렸습니다. 제대로 응징을 받은 것 같아 막혔던 변비가 다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를 친정아빠가 발길질 몇 번에 쫓아버렸답니다. 동네 똥개 마냥 네 발로 기어서 사라졌네요. 그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노숙을 하는지 숙식되는 쉼터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죠. 그래도 제가 원한 이상으로 복수가 이뤄져서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지 모른답니다. 한편 저는 공항 지상직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공항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반했다며 대시를 하는 겁니다. 전에 애딸린 이혼녀라고 밝혔고 장거리 만남은 부담이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그런데 이 교포 남자는 매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말입니다. 너무 부담되어서 식사를 하며 그냥 좋은 친구가 되자고 했더니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크게 사업도 하고 집도 여러 채 있으니 저에게 미국으로 아들과 같이 건너와 살자는 겁니다. 물론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자고도 했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미혼인데다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어렸는데 그 집 부모님은 저를 보면 결혼을 허락하겠냐고요. 정식으로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교포 남자가 자기 부모님까지 모시고 저를 보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며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의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살아달라고 프로포즈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럼 일단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연애부터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주 당연했죠. 그리고 그는 매주 한국으로 날아와 저와 달콤한 연애를 1년이나 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를 만나러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아들과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아들과 셋이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며 내년에는 4식구로 늘어날 것 같고요. 전 남편과 이혼 후 싱글맘으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생각해보니 전 남편을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려고 겪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는 말 있죠. 똥차 떠나고 벤츠가 온다. 저는 그 말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